자, 안녕하십니까. 노무사 객관식 민법을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제가 진행했던 강의들과 교재 잠깐 말씀드려보면 그 교재가 지금까지 이제 기본서의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 요거 정리해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도해식과 함께 OX 핵심 체크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객관식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객관식은 사실 이제 기출 문제를 잘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요것들을 잘 열심히 반복해 보면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 학습하는 거죠. 그런데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민법이 사실 쉽지 않아요. 양이 많고 방대해서, 그리고 또 연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연계하는 게 조금 힘들죠. 근데 이제 점수가 나오게 하는 건, 점수가 나와서 합격하게 하는 건 뭘까? 점수를 내서 합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뭘까 하는데, 결국은 점수가 나오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를 열심히 반복하면서 내 거로 만들어가면 돼요. 사실 이게 이제 답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정리되어 있는 게 좀 산발적이어서 요거 정리해 놓은 게 이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 이 두 개는 지금 같은 책입니다.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인 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이 객관식 문제에서 풀어본 것들을 또 정리해 놓은 게 OX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OX 정리를 해서 O지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X지문을 같이 봐서 왜 이게 X인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은 이걸 반복하는 거. 이제 사실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드립답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립답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해식과 OX 이거를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1월 기본 강의에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1월 강의. 요거는 이제 여름에 7월 달에 강의할 때 이걸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우리 3월 달에 와서 객관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요것들 좀 더 정리해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민법 점수가 나오는 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나와요. 근데 제가 20살 적에 이제 법대 들어가서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민법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시반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이렇게 좀 봐봤거든요. 민법만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때 공부하는 방식이 공부하고 일단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면서 다시 또 모르는 거, 의문이 있는 것들은 또 앞에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니까 그게 기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쭉 따라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확인해서 점수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요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하면서 도해식 요거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이제 객관식 문제 풀어보고 또 도해식으로 잠깐 확인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연습을 다 하시고 싶다 그러면 요 OX 교재 요거를 가지고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이 기본서 중에서 중요한 것들 요거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 아마 제가 이따가 저 PPT에 그 유튜브 주소가 나올 건데 강량원의 노무사민법, 노무사민법 강량원 이렇게 했나 아마. 하여간 강량원 민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유튜브는 강량원 민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건데 제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책으로 간단히 쭉 정리해드렸어요. 거기는 이해시키는 강의가 아니고 정리하는 강의로 이렇게 쭉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봐보시면 아 요거구나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암기장 요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암기장 사실 암기가 돼야 되니까 요거를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요거 노무사민법 강량원이란 것을 검색하시면 노무사민법 강량원 검색하시면 나오게 해놨으니까 요런 암기장을 올려놨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이번에도 이제 작업이 다 끝나서 한번 요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정리하는 강의를 따로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사실 강사가 막 강의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쭉 알아두시고 다만 이번에는 어쨌거나 객관식 강의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쨌거나 도해식으로 정리해보자. 네, 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이 객관식 민법 교재하고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해가 많이 될 것입니다. 아마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만 빨리 한번 보는 것은 제가 요걸 따로 특강으로 한번 11월 달에 한번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서 요걸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초가 없는 분들이 그냥 읽으면 그냥 보면 빠른 속도로 나갔기 때문에 조금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을 도해식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끝날 때 제가 PPT로 X 지문만 한번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복습을 이렇게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복습을 X 지문만 한번 해드릴 생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막 공언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중에 출제자가 5개 지문을 뽑아놓고 그걸 정답을 랜덤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답 지문이 좀 따로 있는데 이 정답 지문만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요거는 복습 강의로 제가 유튜브로 좀 따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요거는 학원에 오시거나 하실 때 이동 중에 이런 것들 한번 잠깐 봐보면 우리 책으로 이제 공부하시고 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용으로 한번 봐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 지문만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그 우리 교재를 그대로 그냥 펴놓고 지금 제가 그 여기 유튜브 만든 것은 그냥 교재를 태블릿 PC에 올려놓고 그냥 그거로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블릿 PC에 올려놓고 정답 지문만 한번 확인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큼은 정답으로 나왔던 것만큼은 안 틀리겠지. 사실 우리 객관식 시험이면서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제 다른 데서 점수 얻고 사실 뭐 안 되면 화락을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고득점 하려고 하거나 다 맞으려고 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쓸데없는 막 여러 제가 제시하는 것들 말고 다른 시험들에서 막 너무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물론 우리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은 제가 이 객관식 문제집에다 넣어놨어요. 노무사 기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세무사 시험 문제도 있고 변리사 시험 문제도 있고 법무사 시험 문제도 있죠. 그래서 다 올려놨으니까 제가 소개한 만큼만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쓸데없는 것들은 보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사실 또 최신 판례라는 것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신 판례라는 것들도 최신 판례 나왔다고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기초적인 민법 지식을 아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다 알면 좋죠. 다 알면 좋지만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중 투자를 잘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법의 법원. 이 법원과 관련해서 사실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40문제 시대에는 40문제 시대에서는 조금 더 나올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40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25문제 시절에는 민법 총칙에서 12문제, 채권법에서 13문제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맞췄는데 40문제 시절에는 그러면 몇 문제씩 낼 거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20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민법을 잘 모르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럴 거는 아닌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민총에서 20문제를 내게 되면 너무 잡다한 걸 다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형법 공부할 때 뭐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이런 사람들 막 공부했어요. 범죄 인류학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같은 거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문제 낼 게 없으면 그런 것들도 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문과 판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발전했고 우리 민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법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아주 너무 기초적인 거 이런 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연역적인 거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16개, 24개 정도가 적당하다. 좀 더 하면 15개, 25개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출제자 마음이죠. 일단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민법의 법원.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관행에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근데 관습법과 관련해서 이게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가 있어야지 되죠. 네, 법적 확신, 관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확신을 갖지 않게 됐다네? 그럼 효력이 부정되는 게 맞지, 이 말인 거죠. 요게 종래에 종중의 구성원과 관련해서 종중의 구성원, 종원에 관해서 이거를 성년 이상의 남자만을 종원으로 봤었는데 이제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성년 이상의 남자, 네. 근데 여성들도 포함시켜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네. 좀 더 나가서 전체 법질서에 합치해야 되는데 헌법 기타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관확전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확신과 그리고 이 관행과 법적 확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2번에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그래서 관확전이 됩니다. 관확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번, 민법 제1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3번이 정답이죠. 이때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문법을 다 말하는 거죠. 성문법주의, 그래서 성문법을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 규칙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명령 규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시험 공부를 물권법을 안 해서 그러는데 제185조 가면 이 물권 법정주의가 있는데 거기서 법률은
요걸 말하는 거야.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제1조에서 법률은 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지 되는 게 맞죠. 이게 관습법과 구별이 되는데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인 관습은 이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법원이 경험칙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 5번에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그래서 이게 법률의 해석 기준과 관련해서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과 관련해서 목사임신이 있죠. 목사임신. 그래서 이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 그랬을 때는 그 관습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 이런 뜻이다. 네. 그래서 5번 맞는 설명이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요거를 그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시면 관습법상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 방법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이게 공시 방법과 관련해서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이걸 얘가 누구 거야?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나타내 주는 방법인데 그게 부동산일 때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뭘 보면 안다? 등기를 보면 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은 점유로 공시가 되는데 부동산 중에서 이런 미분리 과실 같은 경우 또 수목 같은 경우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이 있다. 네. 그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네. 이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예.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근데 과거에 그 관습법이 여성을 제외하고 있었는데 그게 헌법 기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부정이 돼 버리다 보니까 이제 종중의 구성원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관습법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것이 조리가 되는데 조리에 의해서 이 여성들도 같이 넣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관학전에서 전체 법질서, 헌법 기타 전체 법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정답이죠. 이게 법관조 이렇게 돼야지 되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관해서 4번에 보시면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된다. 법관조. 네. 그래서 4번 X. 그다음에 5번에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관확이 되죠. 관확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3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같이 물어보는 것도 되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좀 봐보시는데 1번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보충적 효력이라고 하죠. 법관조 그랬으니까 법률을 적용하고 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 없을 때 조리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법관조 보충적 효력이다. 그 다음에 2번에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전체 법질서, 관학전, 네, 이렇게 되죠.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한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 확신까지는 없는 거, 법적 확신까지는 없는 관행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관습이다. 이 법적 확신까지 있는 게 관습법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네,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죠. 그래서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4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다.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그랬는데 이게 해석 기능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 임신 그랬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그 계약을 해석해 주는 것이니까 법령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에 관한 요 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에서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 이렇게 되죠. 근거 조문은 제1조, 그래서 법관조가 되죠. 네, 법관조. 사실인 관습은 이게 해석의 표준이 되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상의 관습이다. 그리고 이제 제106조의 근거 조문인데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별식 관계없는 규정, 이걸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글로 가겠지만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관습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 그게 당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그리고 이제 신의칙 이 순서대로 해석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106조 좀 더 정리해 보면 관습법은 법적 확신까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법적 확신은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이게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니은번 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가 관계 있는 규정이 강행 규정인 거죠. 강행 규정에 반하는 이 관습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력 문제에서 보충적 효력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효력설.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이게 강행법규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석 기준이 된다.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성 유무.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구비한 규범이며 법원이 된다. 근데 얘는 해석 기준이다. 증명책임 특히 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 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직권조사항이죠. 그런데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된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다만 판례 중에는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이기 때문에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습법은 모든 민사와 관련된다. 이 말은 민법에 다 적용되는 거죠. 근데 사실인 관습은 얘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니까 법률행위만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민법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잠깐 전에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제 보자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암기법으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관조. 그래서 얘가 성문법주의가 되는 거죠. 순서대로. 그다음에 이제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 그리고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법관조. 그리고 성문법 그러면 거기에 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적용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민법 공부하면서 외울 문제는 아니고 그냥 법 공부한 기초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관습법 가시면 이제 관습법은 관확전이죠. 금방 우리 정리한 것입니다. 관행과 법적 확신과 인식 그다음에 이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그래서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이제 정당성, 합리성이 없어. 그래서 성년 남녀 모두 종원으로 보는 게 조리에 합당해. 관습법은 확정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조리로 간 거죠. 그다음에 관습법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항인데 법원이 모를 경우 당사자의 주장 증명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다음에 보충적 효력설만 좀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리와 관련해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이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성별이 구별 없이 그러니까 여성도 이 말인 거죠. 여성도 이 종중의 구성원, 종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 자,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번 더 봐보시면 4번에 민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자유와 평등은 민법의 기본 이념이다. 그래서 자유에서 사적 자치가 나오죠. 사적 자치. 그 다음에 평등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따지게 된 거죠. 이게 이념적으로 보자면 원래 프랑스 대혁명이 추구한 것은 사실은 자유예요. 자유. 그 미국 독립선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가들은 돈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형평을 따지게 된 거죠. 복지국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자치에 가시면 계약 자유 원칙도 있는 거죠. 근데 계약 자유의 원칙 가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다음에 사적 자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 참고로 세무사 시험 문제 민법 총칙만 이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요. 근데 민법 총칙에서만 40문제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와 너무 심해. 민법 총칙에서 40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물어봐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없는 것들 중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근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그렇게 볼 게 아니니까 세무사 민법을 다 풀어보고서 이걸 다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제 얘기가 그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기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그랬는데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 그러면 소책자죠. 소책자.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사적 자치 원칙이 되는데 이 자기 책임의 원칙은 자기의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맞고요. 민사 책임에서 고의와 과실은 그 법률 효과를 서로 달리한다. 근데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건 고의는 물론 과실도 그래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는 얘기는
고의는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의과실이 있는 것을 우리 뭐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원리를 알면 5번이 정답이다. 여기도 잠깐 한번 봐보시면 이 원리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민법이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가지고 민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로서 자유, 그다음에 현대 와서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평등. 미국은 이게 강하고 이 프랑스는 이게 더 강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자유가 나타나는 게 소책자, 소유권 존중, 사적 자치, 과실 책임의 원칙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겨. 그래서 좀 사회적 형평, 복지국가 이론을 헌법적으로 복지국가 이론을 도입한 거죠.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보니까 신의식 사회질서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네, 그렇다. 뭔가 우리 자유를 좀 제한하는 측면들이 있네. 네, 그게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다, 평등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의 현행민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옛날에 2003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알아두긴 해야죠. 보시면 1번 현행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적용된다가 맞죠. 우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급입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다. 다만 이제 기득권 불가침을 선언을 해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취하는 것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해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그러나 이미 국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 것과 다르지 않다.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 것과 다르지 않다. 2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걸 속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속지주의. 민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걸 속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민법은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네.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 우리 법관조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문법 그러면 관습법과 조리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고 참 요관까지 잠깐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 노무사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민법을 좀 늦게 공부 시작하고 좀 적게 공부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되지는 않고 근데 처음부터 나 40점을 맞을래, 40점만 목표로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40점이 아니라 과락이 나오죠. 특히 이제 요즘 민법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면 OX까지 막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하면 되지. OX까지 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사항에 관해서 민법은 일반법이죠. 네,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때에 관해서 부칙 제2조에서 아까 우리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 네,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속인주의, 속지주의, 장소에는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다 적용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때에 관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 얘기죠. 원래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라는 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인 거예요.
소위법 금지죠. 근데 우리 민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 뭐야 근데 일본 민법을 계속 쓰기 싫네 요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다만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데 다만 기득권은 침해하지 마. 이걸 소위 말하는 기득권 불가침해 원칙을 선언한 거죠. 결국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두는 이유는 기존에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기에 이런 원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냥 읽으면 잘 안 될 텐데 이제 금방 우리 봐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이걸 다시 봐보니까 확 요거 정리된 게 느낌이 확 살아나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기본서 그 유튜브 강의는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해놨거든요. 요즘 좀 많이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구독자가 얼마 안 돼서 그거 많지는 않은데 늘긴 늘었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혹시 너무 이제 시간 급하신 분들은 기본서를 굳이 안 사시더라도 유튜브로만 그렇게 좀 들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와 법률 관계 가실 건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 권리 분리에 관한 시험 문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1번에 권리를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그 성질이 다른 것은 근데 우리 뭐예요? 딱 봤더니 이게 우리 지청형항이네. 이건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따라 분류한 거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지. 근데 권리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재가인사가 있죠. 재가인사로 나눠진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물어보죠. 그 밑에 볼까요? 2번에 사건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인데 물권은 지배권이죠.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채권은 청구권이죠. 채권은 청구권, 물권은 지배권. 그러니까 청구를 해서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잖아요. 근데 물권은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근데 형성권 뜻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성시키는 권리야. 이게 형성권이 되는 이유 잠깐 봐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연돼.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더니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형성시켜버려. 그러니까 형성권이죠. 매매예약 완결권도 봐보세요. 매매예약 완결권도 요게 예약을 했더니 아직 현재 봐보세요. 매매가 없어. 근데 예약 완결권 행사를 했더니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그리고 형성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부속물 매입청구권, 지상물 매입청구권. 얘들은 이렇게 매수 청구를 했더니 없던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죠.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는 청구권이 아니고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질이 뭐가 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형성권이 된다는 것이다. 근데 형성권을 여기서 보면서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에서 우리 임대차에서 부속물 배치권권, 지상물 배치권 공부를 해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 얘는 연기적 항변권이죠. 연기적 항변권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정리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3번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3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요. 채권자 대위권은 일신전속권이다.
근데 일신전속권, 여기는 귀속상 일신전속권과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대리나 대위에 친하지 않는 거죠. 대리나 대위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그러면 일신전속권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1번 틀렸다. 대위할 수 없는 것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근데 이미 대위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기청권은 얘가 물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얘는 그냥 채권적 청구권인 거지. 참고로 이제 물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물권 그러면 물권에는 점유권과 그 다음에 이제 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안에 소유권 그리고 이제 제한물권으로서 용유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이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그 다음에 3번에 저당권은 그 피담보 채권에 종된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외우면 이것도 미치겠네. 뭘 외워? 주종관계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우리 주물, 종물을 먼저 공부했는데 종물이 주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된 권리가 주된 권리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이 있는 거니까 얘가 종된 권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 피담보 채권과 질권 저당권, 또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 모두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다. 주종관계 근데 조금 더 제가 이제 재밌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춘향이 향단이가 있는데 향단이가 춘향이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향단이는 종, 춘향이가 주인. 그리고 주인한테 달렸어. 종은 주인한테 달렸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그런 성질들이잖아요. 네,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권권. 건물 매수권을 했더니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죠.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는 형성권이 맞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권, 부속물 매수권 모두 형성권이다. 이 말이에요.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의 최고금액 향변권. 이것도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보증편을 공부하시면 다 알죠. 이건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되죠. 연기적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금액 향변권, 동시행 향변권이 그렇죠.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 되죠. 영구적 항변권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 X.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인데 다 재판상 재판 외에서 할 수 있죠. 4번이에요. 요건 우리가 채권자 질소권을 따로 공부하니까 채권자 질소권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판상 행사를 해야 돼. 재판상 행사. 근데 이걸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채권법에서 채권자 질소권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다 아는 얘기라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대. 이걸 또 여기서 외우고 있으면 이것도 미친 짓이다. 요것만 외우면 돼. 요것만. 자, 신의성실의 원칙 가기 전에 도해식민법 핵심 정리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용에 의한 분류, 그래서 내용에 의한 분류가면 재가 인사가 있다고. 재가 인사. 재가 해서 인사를 갖다 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가 인사. 네, 재산권 그러면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권, 뭐 친족권, 상속권 이런 것들이 그렇고, 인격권 이런 것들이 인격권이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사원의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가 사원권인데 스스로 이익을 누리는 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 자익권, 공익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다음에 작용,
효력에 따라서 구별을 해보면 지청형항이 된다. 지청형항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죠.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잘 안 되니까 처음이니까 지청천이 우리 독립군의 그 장군이시잖아요. 형도 항일 운동을 했다나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청형항, 지청천 형도 항일 운동을 했어. 이렇게 외워왔습니다. 근데 지배권 이런 것들이 그렇겠네. 그다음에 청구권, 채권은 청구권이겠네. 그다음에 형성권, 형성권이 특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걸 잘 봐두시는데 그냥 권리자의 일방적 이삽시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거야. 형성시키는 권리야.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거 뜻풀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근데 이것들도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매매이약 완결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쭉 외우는 거 필요가 없죠.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거, 채권자 취소권. 이것도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고 채권자 취소권을 공부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름은 청구권인데 형성권인 권리들이 있죠. 지상물 배정권, 부속물 배정권, 지료증감 청구권 또는 차임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형성권이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적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그리고 이제 영구적 항변권으로서 한정 승인의 항변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분류로서 이렇게도 비교해서 볼 건데 여기 있는 구체적인 예들을 다 외우는 것은 정답 고르는 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권리 경합 적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